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해임안은 이르면 오늘 대통령실에 공식 통보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 기록을 없애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파일 복구를 못하게 하는 앱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페루가 대통령 탄핵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렬한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16일 만에 막을 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칙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6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막전 막후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상징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유행 이후 문을 닫은 지 3년 만인데요. 주춤했던 추위는 오늘부터 다시 매서워지면서 겨울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오면서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스케이트장 언제 개장하나요? 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제 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푸른색 잔디밭 주위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안에서는 막바지 빙판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6일부터 문을 여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3년 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를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최대 5cm, 충북과 전북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 비가 그친 수요일에는 매서운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안 곳곳에 많은 눈이 예상되며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건 현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에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의 처리 시한은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 예산안 후 해임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지만 주말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8번째, 현 정부 들어선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2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회에 헌법이 보장한 이 권한을,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 위원 7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조 파행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가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불복부터 이재명 지키기까지 다양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기립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는 정권 발목 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구호와 야당 의원들의 맞불 외침까지 섞이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과 규탄 대회가 이어졌고 의원들의 반발도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민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살리기뿐이라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맹비난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 7명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가결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간극을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당의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김진표 의장 중재로 내년도 예산을 오는 15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의견차는 여전히 큽니다.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에도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도 목요일 오후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기에 민주당은 서민 감세안을 새 카드로 꺼내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법인세 조정, 근로소득세 감면을 검토해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협의를 해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며 서민 파리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주례 회동을 시작으로 다시 예산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1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휴일은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가 왜 대선 불복입니까? 국정 못한다는 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막고 싶었던 그 속내가 계속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박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휴일인
날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공휴일에 본회의를 하려면은 별도의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어제도 별도로 의결을 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임 결의안을 표결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요일 날 이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만 했었던 상황인데 예. 어제 같은 경우 그럼 왜 했느냐? 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발의된 지 72시간 안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 시한이 어제 오후 2시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무조건 2시 전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의를 거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거는 대북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이 정도 사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가 그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습니까? 매우 시급하죠.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체를 이제서야 구성이 됐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예. 이태원 참사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슬픔 앞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대응 자체가 지금 한 40일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가 너무 도가 넘었다. 저희는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을 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이거는 뭐 법적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이라는 분은 안전을 책임지는 이 대한민국의 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 그게 법적 책임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사퇴를 함이 이미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정쟁의 중간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리고 그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국민의힘도 그럴 생각이었고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휴일에 어쩔 수 없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근데 제일 아쉬운 것들은 이 이상민 장관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고 측근이고 위한다면 벌써 그만뒀어야죠. 이분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임명을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본인이 나 대신 대통령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켜라. 하지만 그게 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그만뒀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도 아쉬움이 크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해임 건의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그 여부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은 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회의 헌법이 보장한 이 권한을 또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왜 실효적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 드릴 거고요. 예,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국회 차원에서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실 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이 그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임명을 철회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 스스로 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국민 감정상 그런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는 책임자에 대한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장관에 대해서 빨리 해임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혔죠.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한 후에 책임 소재를 따져서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에 진력을 하겠다. 그게 처음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뭔가 국회 차원에서도
진실 규명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공휴일에 통과시켰다는 점을 보면 방금 전에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기다려서 그랬다기보다는 시점을 딱 보고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이제서 처리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예. 장관 한 명을 계속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한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부처 주무장관이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당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그 박진 외교부 장관처럼 해임 건의안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해임 건의란 자체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실리,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정치에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입법부에서 의결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내가 아끼는 장관이기도 하고 이거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족 측면에서는 이 생태 같은 158명의 자식들이 잃은 유가족들은 누구 하나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가족들의 그 희생자를 가진 부모의 가슴에 대한 요구는 논의할 가치가 없나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을 굳이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사퇴를 시킨다? 그게 수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퇴시켜주는 거예요. 뭔가를 다음에 넥스트를 위해서. 지금 불명예를 안고 사퇴를 시키는 것은 이상민 장관을 나중에 쓸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버티기가 그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상민 장관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면 그리고 유가족의 158명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면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께 이제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이제 거부될 경우에 탄핵 소추까지 이제 추진할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건의 드리는 차원이면 과연 탄핵 소추안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탄핵 소추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가겠다는 요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내 지도부의 결정은 모르겠지만 탄핵 소추가 차라리 실익이 없지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헌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상민 장관 자체가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아쉬운 게 법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정치 도의적인 부분들은 무죄예요. 책임 없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 부분이 있고 사람 사는 데서는 정치와 도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이게 국정 운영이 아주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지금 아주 무미건조하게 법대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탄핵 소추안이 해임 건의안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대통령실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는데 입장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이 해임 건의안 때문에 어쨌든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산안도 이제 얼그러진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된 상황이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정조사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당 밖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을 좀 많이 믿은 거죠. 국정조사에 합의를 할 당시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재임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를 깔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국정조사 임박해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처리까지 할 줄은 몰랐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합의를 했으면 안 됐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예산안 처리까지 연계하면서 국정조사를 받아줬던 그런 국민의힘 원내 지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별 낯이 없는 거죠. 예산안 통과도 안 되고 또다시 정쟁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역시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힘이 국회에선 절대적이다. 엄청난 이 무력감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지적을 좀 하셨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방탄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이목을 돌리기 위한 뭐 그런 용이다.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전혀 논리에도 안 맞고요. 앞뒤도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건의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대통령에서 거부할 텐데 뭐 이게 반짝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멈춥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멈추거나 이 이슈가 사라지거나 검찰에서 중단할 재판이 안 되지 않나.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결국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여러 가지 막 던지는 거예요. 앞뒤 맥락이 안 맞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권선동 전 원내대표께서 유가족 협의체 구성을 놓고 저는 그 속내라고 보는 거예요. 유가족들 그냥 이태원 참사가 부각되는 게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과 이 정부는. 그러니까 권선동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유가족 협의체를 해서 생기면 돈을 빼돌리게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 대통령실에 있던 김성애 전 문화비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 놀러 가는 거 못 막은 당신들 책임인데 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냐. 이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해임 건의안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전혀 다른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요. 전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제발 좀 그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거는 정쟁의 몫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그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유가족 중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가족의 어떤 감정과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면 참사 직후에 했어야죠. 지금 4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다 합의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에서 반발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다른 쪽을 얘기하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낮추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시점 얘기하시는데 그 시점이 그러면 11월부터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구속시키고 뭐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그때 또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으면 방탄용이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를 피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 유가족들이 어렵게 모여서 이상민 장관 파면해달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해임 건의안을 한 거. 그러면 이 시점이 어떤 게 옳을까요? 그래서 이건 논리가 방탄용과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사이에 국정조사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없었으면은 지금 이 말씀이 설령 맞을 수도 있겠는데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장에 출석시켜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합의문을 보면 합의문의 전문을 보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 어떤 뉘앙스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지라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여야 정치판이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족 중심주의죠. 유가족들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파면시켜야 되는데 탄핵 소추는 좀 힘들지만 그나마 법적 실효성이 없는 그래도 건의를 드리자 해서 해임 건의안을 추진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자꾸 국민의힘에서 방탄이다 어쩌다 이렇게 막 넣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너무 흐려질 수 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유가족 생각하시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된 분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야멸차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특별 사면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그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예. 그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거고 아하. 두 사람을 같이 해주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거면 예. 사면해줄 필요가 없죠. 다 거군요.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형 집행 정지로 이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제 오는 28일 0시면은 이 만기가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전 대통령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8.15 때 사면이 있을 때 고려가 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면을 단행하기가 어려웠었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열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으로 예. 이해합니다. 지금은 그 8.15 사면이 있을 시점보다는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고려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이 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는 나름대로 지지율에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는 되겠죠. 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면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국민 통합에 저희는 있지만 행동은 그러지만 속살이 잘못되면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은 좀 그 돈과 관련된 비리가 있어서 형량이 14년이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면을 해줍니다. 예. 김경수 지사는 내년 5월 정도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컴퓨터 업무 방해죄로 들어갔는데 이 형량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놓고 사면만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국민 통합에 있어서 실익은 없다고 봐요. 하려면 김경수 전 지사는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해서 이명박 14년 이명박 전 대통령 14년 남은 형량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꿰맞추기식으로 그냥 사면만 해주는 형기도 5개월밖에 안 남은 전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뭐 좀 꼼수 사면이 아니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고민을 하시겠지만 뭐 대통령이 고민하시겠죠. 고유의 권한이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도 함께 논의가 돼야 국민 통합 그리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이 복권이 된다면 사면과 함께 복권이 된다면 지금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되면은 형이 끝나는 23년 5월 내년 5월부터 해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24년에 있을 22대 총선 또 28년에 있을 23대 총선 거기까지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복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복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그 갖고 있는
그 김 전 지사의 어떤 그 혐의가 워낙에 좀 위중하기 때문에 복권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긴 한데 만약에 복권이 될 경우, 지금 복권이 될 경우에 민주당 내 사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복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마 복권 되기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뭐 민주당 내부 사정은 뭐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은 안 되고 만약 사면이 된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하죠. 뭐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공무에 관련된 선거법상의 어떤 선출직은 나갈 수는 없지만 뭐 당대표에 출마하거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총체적으로 왜 복권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 말씀한 대로 여론조작 부분이 뭐 죄질이 안 좋다고 하지만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억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권의 사유가 충분히 되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14년이나 남으셨고 아직도 그 죄질이 수백억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부패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복권 해줘야죠. 근데 이 복권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당내 상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김경수 경남 전 지사가 정말로 그렇게 안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정치인을 이렇게 억울한 어떤 그 상대가 봤을 때는 컴퓨터 업무 방해가 별거 아닙니다. 댓글 그러니까 네이버, 네이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댓글들을 막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 컴퓨터 업무 방해죄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지기 전에 시발단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막 무차별로 사람 모아놓고 막 댓글을 달고 하는 것들, 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도 다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루어진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아마 대통령실도 고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의겸 의원 관련 소식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의겸 의원이 올해 정치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벌써 다 모았다고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준의 이제 금액을 모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한동훈 장관과 각을 세우고 이 가짜 뉴스 논란이 오히려 자신의 후원자들에게는 득이 됐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이 안타까운 역설인데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이 국회에서 의정활동 잘하니까 그걸 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액이지만 그쪽에다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들이 받는 어떤 슈퍼챗이라고 하죠. 그런 후원금과 성격이 비슷해지게 됐어요. 극렬 지지층은 열광을 하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후원금이 답지를 해서 결국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건데 이게 이 슈퍼챗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임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계속 여기에 이제 경도가 돼서 자꾸 이런 식으로만 정치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 생명이 글쎄요 어느 정도 유지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후원금의 액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후원금의 액수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후원금 자체가 슈퍼챗 형태로 치는 게 꽤 많아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이익단체 쪽에서는 고마워서 후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뭐 소라넷 같은 거를 폐지시켰을 때 그런 거를 또 성과를 냈던 의원한테는 그 소라넷에 피해를 입었던 뭐 여성들에게서 막 이렇게 후원금이 답지를 합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김의겸 의원이 뭐 논란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후원금의 어떤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후원금 자체가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가받는 후원금의 답지는 좋지만 어떤 슈퍼챗 형식의 후원금의 답지는 조금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 약간 슈퍼챗 형식의 그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로 김의겸 의원이 하는 부분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응원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어떤 기분에 있어서의 응원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응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김만배 씨가 이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 기록을 없애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예, 검찰은 남 변호사의 휴대폰에서 파일 복구를 못하도록 하는 앱을 발견했는데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하다 안티포렌식 앱이 설치된 걸 발견했습니다. 안티포렌식 앱은 삭제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입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이 앱을 설치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이거 설치하면 휴대폰 압수돼도 다 안 나와. 나는 이거 하루에 10번도 더 해라고 말하며 직접 설치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의 녹취가 내 휴대전화에 있을까 봐 설치한 것 같다며 내가 동의하기 전에 김 씨가 앱을 구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도 작년 10월쯤 미국에 체류하면서 또 다른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남 변호사는 사용 방법을 몰라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CCTV에 포착된 김 씨의 말 맞추기 시도에 이어 휴대폰 정보 인멸 시도까지 지자체 권력을 사유화한 대장동 비리를 숨기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말 맞추기 시도한 데 있어 휴대전화 기록을 없애려고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티포렌식 앱,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다 보면 막 포렌식을 해서 다 드러났다 이런 건데 이 포렌식을 못하게 하는 앱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정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증거 인멸죄 할 때 인멸은 뭐냐면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형법 규정을 갖다 찾아보면은 형법은 인멸 말고 은닉, 위조, 변조도 죄가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티포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안티포렌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드러나 있는 증거를 숨기는 거에 해당하니까 제가 봤을 때 증거 은닉에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가 이제 휴대전화 관련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게 맞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은닉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죄와 형법 제155조 1항 2항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조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던가 그런 이제 징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 아니면 증인을 은닉하거나 아니면은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로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의 관점은 자신의 증거인멸이 아니라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첫 번째 타인이라는 것이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물론 자신의 거는 없앤다고 해서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자신과 타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뭘 했다. 그거를 없애면 그럼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의 거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것 또한 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휴대폰에 그걸 설치했으니까 그건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는 거로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여지도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사실 아까 이제 남 변호사도 이제 자신의 휴대전화에 그 앱을 미국에서 설치한 정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죄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게 나쁜 짓이긴 하지만 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본 거예요. 예. 내가 나쁜 짓 저지르면 사람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입법자들이 판단을 갖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스스로 그런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겁니다. 네, 수사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기록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포렌식 앱을 사용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복구를 하고 사라진 기록들 찾아내는 수 있을까요?
안티포렌식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법상 증거인멸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수사기관이 휴대폰에 우선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컴퓨터에 근데 해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나 어떤 외국에서 개발한 그런 안티 앱이 거의 깔려 있다면 그 포렌식 자체의 추적에 있어서 컴퓨터상의 그 회로상의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로는 지금 특정 뭐 어플들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시그널이나 그런 어플들은 또 지금 아이폰 자체도 그렇고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어떤 허점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그 휴대폰 자체에 많이 구비될 수 있는 증거들을 이제 인멸하거나 추적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할 수, 수사를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네. 자, 이 공소장 보면은 이제 뇌물수수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가 됐다고 그래요. 자,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검찰이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 얘기로는 이게 다 진술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고 이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가 4가지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뇌물죄 제일 큰 거는 사후수뢰죄라고 그래가지고 뇌물을 직접 돈을 안 받아도 약속만 해도 이거는 그 처벌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증거인멸 교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같이 그런 범죄를 행했던 공범들이 자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단순히 자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백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도 제가 봤을 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정진상 씨나 아니면 정진상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한 자백을 단순히 이게 전문 진술이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면서 무죄까지 이야기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진상 씨가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증자살인 이야기도 했지만은 3인 성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역3인 성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 밖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큰 호랑이가 있는데 집안에 있는 3명이 호랑이 없다, 호랑이 없다, 호랑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겠죠.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그 3인 성호 케이스가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조국 전 장관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조국 전 장관 끝까지 무죄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할 정도로 패가망신되지 않았습니까? 정진상 실장이라고 해서 저는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법적인 것을 어드바이스하는 거는 그건 변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들은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의뢰인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괜찮다,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변호사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변호사들이 어드바이스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정진상 전 실장한테 변호사가 최소한 3명 이상 그렇게 이제 선임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저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어떻게 무죄 이야기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나온 것을 보면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 정치적 동지로 적시가 돼 있지만 공모 관계는 적시가 돼 있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표의 이름이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 수사 자체가 최종 타겟이 누구인지를 다 저는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변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거기에 항상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타겟은 결국엔 이재명 대표겠구나라는 건 국민들이시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금품 수수 관련 사안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관련인들의 핵심 증인들의 바로 신빙성 있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증언이 중요한데 여기서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고 이 증언을 바탕으로서 이제 기소를 하느냐. 결국은 이 사안이 핵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파업투쟁 승리하고 승정권을 사수하죠.
가지고 지금 저기 품절이에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들어올지 미정이에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파업 16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뒷이야기들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윤수영 사회정책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올 들어 첫 번째는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1차 파업을 진행했다가 8일 만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 쟁점이 됐던 건 안전운임제인데요. 6월 1차 파업 당시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논의 끝에 안전운임제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후에 3년 연장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번 2차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이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이렇게 적정임금을 보장을 하게 되면 이른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과로하거나 과속하고 과적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다가 시행 효과도 불분명해서 이 정확한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된 정부의 대응이 화물연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 이전보다는 좀 강해졌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 1차 파업 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었던 정부가 이번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9일 만에 철광,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을 했고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은요. 네.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지키지 않으면 화물 면허를 취소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등 압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자 현장에선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었고 이에 각 산업 분야 출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를 찬반 투표로 진행을 했고요.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을 하면서 파업은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후에 정부는 원래 내놓았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이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파업을 한 입장에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화물연대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백기투항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당 운송 거부가 화물기사 뜻에 따라 철회된 건 노조 지도부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했다는 걸 자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부산본부에선 지도부가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투표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노조 지도부 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전과는 달리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동력을 좀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큽니다. 지난 6일 강행한 총파업에서는요. 현대차 노조는 100여 명의 간부만 참석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아예 불참을 하는 등 대형 사업장들이 사실상 거의 불참을 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1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80년대와 90년대에 투쟁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는 은퇴를 할 시점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인 20대와 30대가 강경투쟁에 익숙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서 괴리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른바 MZ세대가 노동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주도 세력이 됐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성노동운동가에 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나 실용적인 관점을 더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인 만큼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서도 운송 개시 명령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여론도 어땠습니까? 네. 이 여론도 좋지 않았는데요. 파업 동력이 떨어진 배경으로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 동안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우선 업무 복귀 후에 협상을 해야 한다가 71%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거에 21%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화물연대도 파업 철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서 민주노총도 변화의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경영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계는 혁신을 따로 이렇게 혁신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불법 파업은 절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노동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이 파업에 나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본다면 향후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탐사의 첫 발로 달에 보내졌던 미국 나사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나사는 오리온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 4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인근 태평양 해안에 낙하산을 펴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지구에서 출발한 지 25일 만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임무를 마쳤습니다. 나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2년 뒤 달 궤도 유인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페루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에 불을 지릅니다. 시내 곳곳은 최루탄으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외신들에 따르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수도 리마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의회를 성토했습니다. ¡Una vergüenza nacional! Todos estos corruptos se han vendido, han traicionado a nuestro presidente Pedro Castillo.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반란과 음모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Todos lo reconocemos acá y estas personas que estamos acá exigimos su liberación y que él vuelva a Palacio. 시위가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 등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De otra manera es convocar a la más amplia unidad de todas. 하지만 시위대는 새 대통령을 권력 찬탈자라 비난하며 조기 대선을 촉구하고 나서 페루 전국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수도 라바트에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던 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카타르 월드컵 4강 진출팀이 확정되자 각국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각국의 표정들 함께 보시죠.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시민들이 하늘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우리 모습과 마찬가지로 모로코 거리에서는 밤새도록 시민들의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계속 볼 수 있게 된 아르헨티나 거리 응원단의 표정입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응원을 펼치던 시민들은 승부차기 끝에 4강이 확정되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월드컵 2연패를 노리는 프랑스가 4강에 진출하자 파리 개선문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네, 마치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거리 풍경이 생각나는 사진들인데요. 4강 진출에 실패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표정은 정반대일 것 같아요.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사진 기자들은 좌절한 사람들의 표정을 담을 때 참 곤혹스러운데요.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잉글랜드 응원단의 표정입니다. 프랑스에 일격을 당하며 56년 만에 꿈꿨던 월드컵 우승이 무산되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조였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TV를 지켜보던 팬들은 4강 진출에 실패하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생생한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9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5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추위를 부르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는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과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